뉴라이트라는 말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게 뭐 사실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뉴라이트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뉴라이트는 이제 영어는 쉽죠. 뉴, 새로운, 라이트는 이제 오른쪽이죠. 보통 우리가 우익이라고 얘기하죠. 우익, 좌익은 다 아실 겁니다. 예, 프랑스 혁명 때 뭐 이렇게 급진적인 애들은 왼쪽에 있었고, 그 보수적인 애들은 오른쪽에 있어서 우익과 좌익이 탄생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럼 뉴 라이트는 뭐냐? 그럼 새로운 우익, 새로운 보수주의죠. 새로운 보수주의고, 근데 재밌는 거는 뉴라이트가 그러면 전 세계적인 용어냐? 그건 아니고, 사실 뉴라이트는 20세기, 그러니까 2005년에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전에 이제 뉴라이트 재단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약간 우리나라식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식 표현이긴 하지만 이런 새로운 보수 우익들이 나온 거는 약간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거든요. 그 당시 약간 그거보다 좀 전에 나왔던 게 미국에서 네오콘이라고 있었습니다. 네오 컨서버티브가요? 네오 컨서버티브스.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주의자들. 그래가지고 막 이라크 전쟁 일으키고 막 이런 신자유주의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와서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뉴라이트는 독특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 뉴라이트니까 올드라이트에 반대해서 나온 거겠죠? 그러면 올드라이트는 뭐냐? 올드라이트는 자기들을 올드라이트라고 안 불렀겠죠. 그냥 그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보수 우익 혹은 요즘으로 치면 애국우파라 그럴까요? 뭐 그런 분들은 하나의 이름밖에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 방공. 자나깨나 방공. 방공이 제일의 국시. 거기서는 뭐 친일 문제도 별로 불거지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내놓고서 뭐 일본을 뭐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안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주의보다도 오히려 방공이라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딱 뭉쳐져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뉴라이트가 나오면서 방공은 일단 기본이고, 물론 방공은 깔고 가고, 그러면서 그 당시 유행하고 있었던 신자유주의가 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시장 경제를 굉장히 긍정하고, 시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뉴라이트라는 게 우리나라에 생긴 어떤 흐름입니다. 근데 뉴라이트가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됩니다. 뉴라이트는 정치 운동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뉴라이트는 또 하나는 학문적인 운동이기도 합니다. 정치와 학문이 만났어요.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만난 겁니다. 뉴라이트라는 게 태동이 된 거는 90년대 후반이라고 보통 보거든요. 90년대 이제 들어오면서 뉴라이트가 나타난 거는 뭐냐면 뉴라이트의 정치적인 측면이 나타난 겁니다. 정치적으로 뉴라이트가 나타났는데 새로운 보수주의가. 이게 나타난 거는 명확합니다. 소위 말하는 주사파 운동권들, NL이라고 보통 불리는 주사파 운동권들이 90년대에 들어와서 사회주의권이 몰락하고, 그러다 이제 80년대 말에 소련이 이제 무너지고 이러면서 뭔가 새로운 길을 모색을 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찾으면서 뉴라이트라는 이름을 갖고 옵니다. 전향을 하기 시작하죠, 사상적으로. 이제 유명한 사람이 지금도 항상 요즘은 뭐 심지어 대권 후보로 이름이 거론되는 김문수, 지금은 무슨 뭐죠? 그 장관이죠. 고용노동부 장관.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그 당시 유명했던 게 강철 김영환이라고, 강철 소신이라고, 저도 그 대학 때 열심히 읽었는데, 하여튼 그런 운동권 문서를 많이 쓰면서 주사파의 거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대거 전향을 하면서 보수 우익으로 전향을 하면서 자신들을 뉴라이트라고 부릅니다. 이게 정치적인 흐름이고요. 여기에 결합을 한 게 학문적인 학자들이 결합을 해요. 어떤 학자들이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식민지 근대 활원,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굉장히 근대화가 됐다. 그 전까지는 식민지 시기는 우리는 고통스럽고 우리한테 있어서는 안 될 거였고, 우리가 정말 다 우리가 나쁜 놈들한테 지배당한 시기였는데, 알고 보니까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굉장히 근대화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가 한각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도 사실 식민지 시기에 만들어졌다. 아이고, 거기다 공장 세우고, 그리고 무슨 체계를 바꾸고, 근대적인 법률 체계 들어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식민지부터 시작해서 쭉 우리가 새로운 이런 흐름들이 있으니까,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다들 훌륭하게 산업화 이런 것에서 되게 훌륭한 분들이다. 이런 식의 어떤 독재를 약간 미화한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데, 이분들의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안병직이라는 분이랑, 그 다음에 요즘 이영훈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반일 종족주의라는, 그런 무지막지한 책을 쓰셔가지고 아주 그냥 유명해지셨는데, 그 전부터 되게 유명한 분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낙성대 연구소라는 게 있는데, 심지어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이분들이 한창 이제 연구를 하고 막 이랬는데, 이분들이 진짜 나름 경제사가들인데, 경제학사를 하신 분들인데, 거기에서 정말 훌륭한, 제가 기억하고 정말 훌륭한 학자들이었거든요. 연구 성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연구 성과가 정말 보면은 기가 찰 정도로 이거를 인간이 했나 막 이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연구 성과를 내시면서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분들이 재밌는 게 정치권들에서 전향을 했다 그랬잖아요. 주사파에서 이제 뉴라이트로. 이분들도 전향을 합니다. 이분들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게 안별직 선생이라는 분인데, 안별직 교수님이 그때 이분이 애초에 주장했던 건 식민지 반봉건론입니다. 식반론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식민지 반봉건. 뭐냐면 식민지 사회는 근대화는커녕 봉건 사회에 머물러 있었다. 완전 봉건은 아니지만 거기서 뭐 이제 근대적인 체계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반봉건. 반 정도 봉건이니까 방점 어디 치겠냐면 봉건입니다. 봉건. 일본이 들어와서 해준 거 없고요.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게 정체가 돼 있다가 해방이 되면서 확 이제 잘 좋아졌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폐기를 합니다, 스스로. 그러면서 그거를 폐기를 하고 근대화론을 들고 나와서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갑니다. 이것도 약간 전향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때만 하더라도 어떤 학문적인 그런 거였고, 근데 이분들이 뉴라이트 재단을 만들고 이분들이 정치권이랑 합류를 하면서 2005년도에 뉴라이트 재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학문적인 뒷받침이 된 것이 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체계를 형성을 합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뉴라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뉴라이트가 됐는데 그때 또 정치적 상황이랑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2005년에 나왔는데 2004년도에 그때 탄핵 역풍,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역풍이죠. 탄핵 역풍이 불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주도했던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막 보수의 위기 오면서 막 보수들이 위기가 됐는데, 그때 신선하게 뉴라이트라는 뭔가 새로운 보수의 바람이 불면서 이분들이 굉장히 어떤 거기 보수 내에서 새로운 지분들을 차지하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지원하는데 무신양면 인적 자원을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세를 많이 얻습니다. 세를 많이 얻고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굉장히 정치권에도 많이 진출을 하고, 지금 뭐 예를 들어 신지호 의원인가? 막 그분도 그때 이제 진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되게 정치권을 진출을 하면서 되게 활짝 핍니다. 근데 또 이게 역사의 안이러니가, 그러면서 활짝 피니까 그때부터 위기가 시작이 돼요. 원래 이게 먹고 살만해지면 서로 집안 싸움 하지 않습니까? 갈등들이 생겨가지고 되게 굉장히 이 내부적으로 혼란이 생깁니다. 거기가 뉴라이트에서.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 뉴라이트가 이 식민지 근대화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대중적으로 약간 친일파 이런 식으로 해서 인식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게 내리막길을 걷다가 박근혜 정권 때 무슨 일이 있냐면 국정교과서를 만들죠. 혼인 비정상이라는 말씀하시면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가지고 국정교과서를 이제 하는데,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거기에 투입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한국사학계의 주류들은 당연히 국정교과서 말도 안 되고 그건 유신 시절로 돌아가는 거고, 그때 저희도 막 반대 성명 내고 그랬었는데 유신 시절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당연히 다 거부했거든요. 그러면 누구냐? 그러면 평소에 그런 약간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좋아했던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만들게 되죠. 그런데 그걸 만들어서 그걸 하면서 뭐가 했었는데, 다 알다시피 탄핵이라는 어마어마한 꽝 폭탄이 터지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사실은 적폐 세력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진행했던 그런 사무관이나 이런 사람 막 조사받고 막 어디로 한직으로 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치명타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뉴라이트라는 게 굉장히 거의 사라져요. 거의 사라지는데,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분들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의 뉴라이트입니다. 정치적이고 운동적인 차원을 봤다면 학문적인 차원에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문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식민지 방봉건에서 근대화론으로 들어갔죠. 그러면 이게 그냥 정치적 목적에서 이게 됐느냐? 그건 꼭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연구 성과를 가지고 자기들이 근대화론을 주장을 한 거죠. 사실 여기에는 약간 그 이전까지의 어떤 민족주의 역사학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의 책임론도 조금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그때의 주류 사학계에서 주장했던 거는 일제가 얼마만큼 식민지 시기에 우리나라를 못 살게 굴고 수탈을 했느냐, 보통 수탈론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다면, 그런 것들에 이제 연구를 하고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왜냐하면 그때는 식민사학을 극복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거에 천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선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문들을 발표하고 그걸 하는데, 사실은 그거의 사실성, 그런 어떤 학문적 원민함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이 나쁜 놈들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료가 좀 부족해. 그러면 대충 이 정도면 됐을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토지수탈론 중에 하나인데, 동양터키 주식회사가 토지조사 사업하면서 우리나라 토지의 40%를 먹었다. 이런 게 교과서에 실리거든요. 사실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게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데 그게 실리면서 좋은 비판의 표적이 되는 거죠.
야, 이게 수탈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섣부른 수탈론이 사실은 식민지 근대화를 부르는 측면이 있죠.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뭐, 당연히 그들의 비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판이, 식민지 근대화론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토지도 뺏기고, 쌀도 뺏기고, 토지는 토지 조사 사업으로 뺏기고, 쌀은 소위 말하는 산미 증산 운동으로 해갖고, 우리나라 많이 생산해서 다 이렇게, 수탈해갔다. 그러는데, 수탈이 아니고 수출인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수출이었거든요. 그냥 뺏어간 거 아닙니다. 일본에 그럼 우리나라에 생산한 쌀을 본사랑이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실어갔을 때 그럼 그냥 가가지고 총칼로 뺏어왔냐? 아니고요. 다 돈 주고 샀습니다. 돈 주고 샀습니다.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야 이거 수탈 아닌데? 그리고 심지어는 그거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지주들은 떼부자 됐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그런 게 식민지 근대화론의 어떤 그런 항구적 근거들로 이제 이게 되는데 사실은 여기는 굉장히 따져봐야 될 게 있습니다. 논쟁이 붙습니다. 논쟁이 붙을 수 있죠. 그러면 수출 후 수탈이 아니냐. 그러면 조선 농민들은 그 소작농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거의 뭐 쌀을 못 먹고 소작 비율이 그때 50%가 넘어갔고 막 7, 80% 소작료를 내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쌀을 수출을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 없거든요. 그럼 내야 되니까. 내면은 그 쥐주들이 모아가지고 뭐 합니까? 그걸 다 팝니다, 일본에. 일본에 팔아가지고서는 그게 결국은 한반도에서 너무 많은 쌀이 가가지고 우리는 만주에서 콩이나 이런 거를 사 먹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되게 상황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나눠가지고 한반도 농민들 그때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던 농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수출이나 수탈이나 뭐 그놈인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들이 그러면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또 일본 농민들이 그것 때문에 타격을 받거든요. 한반도에 싼 값에 쌀이 들어오니까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출이기 때문에 이게 경제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근대화가 돼서 이렇게 됐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은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그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었고 또 하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일제시대 때 굉장히 그런 발전이 많았다. 경제 성장률이 막 이렇게 되고 왜냐하면 이분들은 주로 경제사학자들이니까 통계 같은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어마어마한 통계들을 내면서 일제시대 때 연에 뭐 3.25%, 3.7% 성장을 했고 뭐 이런 거 쫙 합니다. 그랬을 때도 사실 그 통계를 해석하는데도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910년대에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통계는 그게 과연 믿을만한지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게 신뢰성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1940년이 넘어가면은 일본이 전시경제체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다 빼가지고 전쟁에다 몰빵을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게 경제가 되게 어려워지죠. 그거는 통계에서 뺍니다. 여기 특수 상황이니까 빼야 돼. 그 왜 빼? 그것까지 하면은 일제시대 때 이렇게 발전했다고 볼 수 없는 걸?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공업시설의 90%가 파괴되거든요. 그 일제시대 때 해온 게 있어? 남은 게 있어야지 우리가. 더군다나 분단되면서 그 나머지 그나마 뭐 수풍댐이라는 거 북쪽에 있었고 우리는 있는 것도 없는데 도대체 일본이 한 게 뭐야? 그 뭐 우리나라한테 무슨 뭐를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거는 논쟁의 여지가 좀 있는 거죠. 논쟁의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뉴라이트에서도 주장하는 것들은 식민지 근대화론뿐만 아니라 이승만 국부론 건국절 논쟁. 이런 거 건국절 논쟁. 이거 하면서 이승만 훌륭하고 국부가 되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이거는 사실 이게 뭐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가 있는 게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훌륭하게 대통령이 되시고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이제 대통령 대우선 연설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드디어 부활했다. 30년, 대한민국 30년이다. 1919년이 우리나라 이제 원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사인을 하는 게 대한민국 30년 해갖고 대통령 이승만 사인을 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탄생을 한 게 1919년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역사는 또 해석이 나름이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굉장히 논쟁의 여지일 수 있고, 건국이라는 게 뭐가 되느냐. 이거는 사실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게 정치적인 목적이 너무 큰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학문에서 정치적으로 넘어가서 이걸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학문적으로 어떤 논쟁을 통해서 정리되거나 소위 말하는 좀 더 나은 결론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게 참 제가 생각하는 문제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랬냐?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고종황제 역사청문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2005년도에 나왔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그 소위 말하는 식민지 그러니까 내재적 발전론이라고 보통 불리는데, 우리는 일본이 없었어도 내부적으로 내재적으로 자본주의가 맹아론이 있어서 쭉 발전을 해가지고 대안적으로 거치면서 우리가 훌륭히 발전했을 거야라는 게 내재적 발전론이거든요. 이건 당연히 식민사학의 타율성론이라는 걸, 정체성론이라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자료도 찾고 만들어놨던 거죠. 이거를 주장했던 꼭 맞진 않지만 대표 선수라고 하시는 이태진 선생님이라고 국사학과에서 그때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셨던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랑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낙성대 아파라고 부르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모여서 한 게 낙성대 연구소예요. 낙성대는 서울대 옆에 있는 대학이 아니고요. 낙성대는 서울대 옆에 있는 그 강감찬 장군이 태어났다는 그런 곳입니다. 낙성, 별이 떨어진 데가 낙성대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걸 하셨나 봐요. 낙성대 연구소에서 그걸 하셨던 분들 중에서 김재우 교수님인가 해가지고서 논쟁이 붙어요. 교수신문이라는 데 논쟁이 붙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누가 주장을 하고, 과연 그 고종에 대해서, 우리 이태진 선생님이 고종 좋아해서 고종이 아주 훌륭하게 나름 열심히 하셨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인데, 김재우 교수님은 고종이 한 게 뭐냐, 호랑방탕, 재정 다 분석해가지고, 또 경제사가니까 재정 쫙 분석해갖고 대한제국 재정 개판이었고 말이야. 이 말이 되냐 이게. 그러면 또 이렇게 논쟁을 하고, 근데 그 논쟁이 20회가 넘게 이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이어지고 책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 두 분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사람들도 끼어들거든요. 나름대로 생산적인 논쟁을 하고 그게 책으로 나오고, 심지어 여기 이영훈 교수님이, 지금 반일 종족주의를 쓴 이영훈 교수님이 마지막에 논쟁을 마무리하라는 글을 쓰거든요. 이러면서 우리가 비록 생각이 다르지만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열린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2005년도에는. 그리고선 지금 반일 종족주의 하시는 거예요. 난 진짜 모르겠어요. 내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아니고 그런데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뭔가 이게 그래도 학문적으로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뭔가 접점을 찾아 나가고, 심지어는 내재적 발전론은 거의 폐기가 돼요. 내재적 발전론을 지금 거의 주장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마치 식민지 근대화론이랑 쌍둥이 같은 얘기다. 우리가 그런 이게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것만이 옳은 길이야, 서구의 길을 가는 것만이 옳은 길이야라고 딱 박아놓고선 하면은, 그러면은 내재적으로 발전했냐 아니면 식민지에서 발전을 시켰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잖아요. 근데 질문이 달라지면 우리는 여러 가지 길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발전했냐 안 발전했냐가 아니고, 우리 대부분을 차지했던 농민들의 삶, 그리고 식민지에 있었던 사람들의 삶이 얼마 정도 나아졌냐 안 나아졌냐, 그런 거 따져야 돼. 이렇게 시작하면 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로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고, 나름대로 주류사학계는 나름대로의 그런 학문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용훈 선생님이나 그런 소위 말하는 뉴라이트들은 이게 그 2008년도에 대한교과서를 내시고, 그리고 반일종족주의라는 걸 내면서, 저는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되게 많은 내용이 있고, 그래서 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거기서는 한국인들의 민족성을 거짓말쟁이라고 보거든요. 한국인들은 거짓말쟁이라기 때문에, 거짓에 물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논의를 출발해요. 물론 근거로 드는 게 무고죄가 일본보다 500배가 많고 이런데,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통계를 다루는 분들은 그거를 그냥 단순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한국인들이 일본인보다 500배나 거짓말을 잘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뭔가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면서 좀 퇴행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되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되게 식민지 근대화론 정리를 하자면, 나와서 나름대로 그런 수탈론이나 내재적 발전론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서로 나름대로 생산적인 논쟁들을 좀 벌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 것들이 개입을 하고, 특히 그 교과서 파동 때문에 대한교과서를 만들기도 하고, 국정교과서에 끼어들고, 그러면서 완전히 감정의 골이 커진 거죠. 그래갖고 이제는 이영훈 선생님이 고종황제 역사총론회에서 얘기했던 그런, 서로 생각은 다르지만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이제는 너무 골이 깊어져서, 그리고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기가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